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윤상용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희범 편집장님이 나왔다는 것은 이번 주제로 무기 체계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힌트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힌트가 좋습니다. 위장이요. 아하. 저분은 앞이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걸로는 알 수가 없겠는데요. 두 번째 힌트 볼까요? 응? 다리미요? 다리미? 다리미? 납작하게 만드나? 다리미 위장? 다리미 위장복을 다리미로 다린다, 뭐 그런 얘기. 위장복을 다리미로 다리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네. 그럼 도움이 안 될 것 위장이 같아요. 오히려 벗겨질 것 같은데. 다음 힌트도 한번 보여주시죠.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항공기. 이렇게 하면 뭐 바로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 다리미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네. 이 항공기를 다리미 혹은 뭐 가오리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공중전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뭐 항공전력뿐이 아니지만 특히 비행기에 많이 연부를 시켜서 생각들 하시죠? 바로 스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텔스. 그럼 일단은 그 스텔스가 어떤 건지 정확히 좀 단어를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스텔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를 숨었다, 감춰졌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이런 건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피탐률 저하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감시 수단으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최대한 낮춘 거죠. 아까 그 위장복 위장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장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 스텔스, 즉 눈으로부터 최대한 덜 보이게 하는 스텔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을 한 어떤 스텔스 무기라고 그러면 사실 잠수함이에요. 이 잠수함은 어떤 현대적 개념의 잠수함만 따져도 벌써 100년이 넘었고 네. 아주 성공을 했죠. 근데 현재 가장 스텔스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실 때 레이더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추는 그 기술을 스텔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역사상 가장 실패한 스텔스 기능은 이제 연구 없다. 다 보이는데. 아니 근데 레이더에 어느 정도 면적으로 보이기에 이게 감지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방금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자면 이제 레이더나 탐지 센서가 이제 항공기에다 대고 전파를 쐈을 때 네. 그게 레이더 상에서 얼마나 작은 면적으로 포착되느냐가 이제 스텔스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텔스다 그러면 한 5가지 기술이 적용된 걸 갖다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당연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텔스 설계. 그러니까 항공기 자체가 이제 레이더 전파를 갖다가 최대한 회피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된 건데 여기에는 그 RCS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방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레이더 크로싱 섹션의 약자고 이게 뭐 전문 용어로는 레이더 피탐지 면적이라고 많이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레이더 상에서 얼마나 조그만 면적을 차지하게 잡히느냐 이제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지금 제곱미터입니다. 그게 면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램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항공기 외피에 칠하는 도료입니다. 특수 도료. 그 레이더 앱소빙 메터리얼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자면 특수 페인트여가지고 전파를 받았을 때 이게 튕기지 않고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그런 그 도료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히트 시그니처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항공기에서는 특정 부위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가장 열이 많이 나오는 곳이 엔진. 그렇죠. 쪽. 이제 네. 추진구 쪽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열을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니까 이제 흡입구 쪽에서도 이제 열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수한 설계 같은 걸 적용해 가지고 이제 신호를 갖다 낮추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뭐 폭격기 중에 보면은 추진구가 이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납작하게 설계한 비행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를 이제 잡는 레이더 같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엔진음 같은 경우를 갖다 이제 최소화시키는 그 기술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물론 그래봤자 항공기는 소리가 어떻게도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진짜 아까 홍 편집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흔히 스텔스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이제 레이더상에서 안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레이더상에서 안 보인들 고개를 들었을 때 저게 날아다니는 게 보이고 있으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시적으로도 이게 최소한으로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텔스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이나 뭐 구름 색깔의 그 중간 정도 색상으로 이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통 회색으로 많이 칠합니다. 그리고 주로 밤에 다니죠 아무래도 가능하면은 실제로 F-117 같은 경우도 무조건 밤에만 날아다녔고 까맣게 칠하고 밤에 다니니까 맨눈으로 보여도 잘 모르게 하려는 그런 게 있던 거죠. 아 가시광선도 그러면 피탐지 그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한 거죠. 그렇다면 왜 스텔스에 이렇게 집착하게 됐는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제 두 가지 전쟁이 이제 그 원인이 됐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이제 1960년대에 한참 시달렸던 저 베트남 전쟁입니다. 네. 이게 저 베트남 전쟁 영화를 많이 보셨으면 이제 많이 보셨을 장면인데 맨날 그 미군 비행기 들어가서 날아다니고 있으면 이제 저 지대공 미사일이 쏴버리든가 이제 뭐 대공기관총 같은 걸로 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전쟁에서 미군이 방공체계 때문에 베트남군 방공체계 때문에 항공기 손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이 처음 이제 그 적의 방공 체계를 갖다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는 이제 그 경각심을 갖게 됐고 두 번째 이제 결정적인 거는 1973년에 있었던 4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 흔히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랍연맹군이 붙은 전쟁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군은 사실상 이때부터 이제 미군 무기 체계를 쓰기 시작했고 아랍연맹군은 이때부터 이제 소련이 중동에 영향력을 뻗치려고 하던 때이기 때문에 죄다 이제 소련제 무기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이게 18일 동안 항공기 손실률이 거의 뭐 109대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유심히 보고 있었냐고 하면은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미국이 이제 열심히 지켜보고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둘이 붙게 되면은 실제로 미국 쪽 무기 체계와 이제 소련 쪽 무기 체계가 붙게 되는데 네. 지금 이게 뭐 사실상 그대로 옮겨서 지금 미니아처로 지금 한번 싸워주는 그 격이 됐기 때문에 뭐 공짜로 테스트를 해준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더니 거의 나토군이 그 상태로 붙었다가는 한 2주 정도면은 주력 전투기들이 전멸당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때부터 이건 안 되겠다, 개발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듬해인 1974년부터 국방부 산하의 국방연구개발사업국, 그 흔히 다르파라고 부르는 기관인데 이곳에서 이제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죠. 이 록히드의 비밀 개발 부서에서 스텔스기 연구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부서 이름이 또 독특하다고. 예, 아주 냄새가 심한 이름입니다. 냄새요? 스컹크, 스컹크 웍스라고. 아니 들키면 안 되는데 스컹크면 온 사방에 다 들킬 것 같은데. 아니 좀 재밌는 이 명명법이긴 한데 네. 약간 좀 뭐랄까 좀 남들이 쉽게 알면 안 돼 구린 걸 연구해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이게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네. 구린 일. 뭐 하여간에 어쨌든 이 스컹크 웍스인데 1930년대부터 존재를 했고 뭐 관료주의라든가 기타 어떤 큰 조직 군을 상대할 때 생기는 어떤 문제가 많잖아요. 네. 적합한 것도 많고 그런 제약 없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개발을 해보자 이런 어떤 부서로 딱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뭐 여기서 만든 게 뭐 U2 정찰기라든가 SR-71 정찰기라는 하여튼 그 당시 기준으로 상식을 벗어난 어떤 그런 기체를 만드는 거에 전념한 업체, 그 연구소인데 네. 여기서 SR-71을 연구했다고 개발했는데 이것부터 벌써 개발할 때 이미 어떻게든지 레이더에 탐지가 덜 되게 하자 이런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물론 SR-71이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이미 그 시대 기준으로는 어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상당히 적게 설계된 기체고 그런 만큼 한마디로 해서 먹어본 만큼 맛도 제일 잘하는 게 스컹크 웍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기체가 바로 F117입니다. 그렇죠. 야, 이거 뭐 우여곡절 뭐 안 들어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많죠.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다리미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희한한 모양을 만들게 된 어떤 수학적 공식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설마 아무렇게나 막 만들진 않았겠죠. 근데 희한한 게 그 공식이 실은 소련 과학자가 만든 거예요. 그게 심지어 공개된 학회지에 등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그걸 있었군요. 보고 이거 쓰자 그러고 쓴 어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그걸 가지고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든다. 그럼 그걸 어떻게 날릴래? 라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렇게 생긴 게 어떻게 날겠어요, 진짜. 이러한 논문, 이러한 이론이 전투기에 적용될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하던 시대였군요. 그렇죠. 그나마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플라이 바이 와이어, 즉 비행기의 어떤 비행 제어를 전자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막 실용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라 그럼 그 기술을 적용하면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컴퓨터로 이제 제어를 한다면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이 스컹크웍스 팀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사람이 저걸로 조종을 해서 저거를 양력을 제어하기에는 너무 힘든데. 그렇죠. 아니 진짜 이 F117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스텔스기랑은 되게 다른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전에서는 굉장히 맹활약을 했다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맹활약을 했죠. F117이 이제 처음 첫 실전에 들어간 게 그 1989년 12월 20일입니다. 그 파나마의 독재자였던 노리에가를 이제 미국이 체포하려고 들어갔던 파나마 침공 작전 때 이제 처음 투입이 됐는데 1990년 1월 31일에 끝납니다. 근데 불과 한 반년 뒤죠. 이제 바로 그때 이제 1차 걸프전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F117을 비롯한 모든 신무기들이 거기서 이제 대활약을 하게 되죠. 언뜻 보면 이게 폭격기라고? 여기에 뭐 포탄이 얼마나 실리길래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이게 폭탄을 사실 그렇게 많이 실을 수 있는 기체는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F-117 같은 경우는 폭탄을 막 많이 싣고 뿌리는 것보다는 정밀 유도 무기로 핀포인트 타격을 하는 네. 어떤 그런 개념을 우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끝 무렵, 그러니까 스텔스 기술과 어떤 조종 제어 기술뿐 아니라 적은 양의 폭탄으로도 큰 타격을 저격해줄 수 있는 정밀 유도 무기, 스마트 폭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던 기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재적소에 쓰였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하는 게 이 바로 스텔스 그렇죠. 폭격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동이 아닌가. 바로 맞습니다. 네. 딱 그래서 사막의 포항 패작전에 이어서 걸프전까지. 그렇죠. 네. 이게 걸프전 91년 딱 시작할 때쯤 걸프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항공전의 스텔스 F-117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사실 자국적군 입장에서 제일 골치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라크군 방공망인데 네. 물론 방공망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압 작전을 하고 성과를 거뒀지만 특히나 그 핵심 전략 시설들, 뭐 바그다드 도심의 어떤 주요 시설들이라든가 기타 어떤 군사적 주요 시설들은 여전히 상당한 방공망으로 방어가 되고 있었고 그렇죠. 이런 데들은 뭘로 처리를 하느냐 두 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토마호크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F-117이었던 거죠. F-117 같은 경우 특히나 어떤 그 방공망 제압 작전을 안 하거나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적에게 타격을 주는데 굉장히 요긴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정밀 유도 무기를 주로 쓰다 보니까 실제로 걸프전 당시에 정밀 유도 무기를 가장 많이 쓴 기체가 저 F-117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F-117 개발하고 스텔스라는 새로운 장르의 이 어떤 전쟁을 준비한 미국. 이어서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까? 이제 사실 이제 앞부터 다시 보자면 F-117 같은 경우에 사실 미 공군이 조금 약간 신뢰를 끝까지 안 했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속도가 느린 항공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스텔스라고는 하지만 적이랑 붙어가지고 스텔스가 베껴졌다가는 뭐 그때부터는 그냥 끝장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F-15의 이제 후속기를 갖다 개발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 국방부에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현존 기술을 갖다 다 쏟아부어서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등 전술 전투기 사업이라 그래서 ATF 사업이라고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F-22가 미 공군에 채택이 됩니다. 예. 사실상 이제 전투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F-22는 좀 익숙한 그런 전투기인데 어떤 전투기죠?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냥 세계 최강입니다. 이게 사실 스텔스니까 최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럼 쟤는 스텔스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스텔스 기능이 전혀 없어도 최강일걸요. 사실 그렇게 얘기해도 큰 문제, 과언은 아니에요.
당장 비행 성능 자체부터가 넘사벽입니다. F-22는 슈퍼크루즈라고 애프터버너를 안 켜고 엔진 자체 원래 추진력만으로도 마하 1.5를 지속적으로 낼 수 와. 있는 어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기체들은 예를 들어서 추격전을 하다가 얘가 마하 1.5를 쭉 치고 도망가면은 처음에는 애프터버너 켜고 쫓아가다가 연료 없어 그만 갈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레이더하고 이 사통 관련 전자 시스템들도 정말 엄청나게 좋습니다. 레이더도 지금 기준으로도 정말 이보다 성능 좋은 레이더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고 뭐 출력이 세고 탐지거리가 높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심지어 스텔스 성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전파를 정말 최소한으로 쏘거나 아예 전파를 쏘지 않고도 상대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피탐성 모드가 존재해요, 이 레이더는. 그러니까 적은 나를 못 보는 나는 적을 보고 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있는 거죠. 갖고 싶다. 불행히도 미국이 단 한 대도 수출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초격차가 있는 거의 유일한 하늘 위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랩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부터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우는 F-22 랩터의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아직까지 전해드릴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셔야 될까요? 보지 않으셔야 될까요? 저희는 스텔스가 아닙니다.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 더욱더 재미있게 준비할 테니까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은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을 개발하여 혁혁한 전과를 달성한다. 이후 미국은 F-22와 F-35를 연이어 개발하면서 공중 제패권을 공고히 발휘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스텔스기에 대항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한국 공군 역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에 스텔스 형상을 적용하며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는데 항공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받는 스텔스기의 개발 과정과 미래 청사진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위협 스텔스 전투기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